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8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야권은 물론 중국 방문을 결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을 겨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미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을 통해 군부를 뗐던 비판 논리를 대통령마저 거둔 꼴입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해서 중국 입장에 동조한다고 봐야 할까요? 중국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의 외교가 4대 외교라고 보느냐고 김용민 트위터를 통해서 누리꾼에게 물어봤습니다. 95%는 4대 외교가 아니다. 3%만 4대 외교 맞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까지 2,721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을 비롯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사드 논쟁 최전선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키히토 일본 왕이 NHK를 통해서 방영한 메시지에서 살아있을 때에 퇴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국민을 오래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마음에 병이 깊지만 그 병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괴롭히는 어떤 나라 지도자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한미 FTA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죽이는 나쁜 협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국 동맹국들에게 공정한 부담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시사했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골프장 경영진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정작 처가가 소유한 골프장의 불법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요? 마누라한테 혼날까봐? 오늘 새누리당 당대표가 결정됩니다.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주류 친박근혜계가 밀고 있는 이정현 후보가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후보가 비박근혜계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며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저녁 7시쯤 결과가 나옵니다. 이정현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저 이정현을 발탁을 해서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한대의 이런 정말 열정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저를 이렇게 발탁을 해 주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도 저는 무한한 감사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60일의 건강보험증이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당장 월세나 생계비가 급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추징, 이 추징이 가난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안 되겠죠. 당장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먼저입니다.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실 분들 검색창 주소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제 친구 망근이는 택배기사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우리 망근이는 땀범벅이 돼서 배달하고 있을 텐데요.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망근아 힘내.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논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과 행동을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 중국 방문길에 오른 6명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면서 맹폭을 퍼부으며 대통령 발언에 일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해서 야당 의원들의 활동을 매도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상욱 기동민 의원의 발언 차례로 이어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온 국민이 이번 중국 방문을 비판하고 중국의 이용만 당해 결국 국익에 해를 끼치게 될 것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에 간 분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행한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포기한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 이제 대한민국에는 294명의 국회의원만 존재할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안보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며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내부 분열,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원외교 활동을 중국에 동조하는 매국 행위로 규정하셨습니다. 과연 야당 의원의 외교 활동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참견하고 갈등을 부추겨야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사실을 왜곡해서 야당 의원들의 활동을 중국에 동조한다든지 북한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지금 이 시기 대통령께서 진력해야 할 것은 사드 배치로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대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중관계를 회복하고 경제 보복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남 탓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휴일이었던 그제 성주에는 외지에 사는 성주를 고향으로 둔 분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에 사는 성주 축양 인사들이 버스를 대절해 성주로 와 가두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저녁 촛불 집회에서는 한 인천 시민이 정교한 논리로 성주 사드 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의 안녕과 일본의 안녕, 미군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미사일 바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북핵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에 있는 많은 연구관들과 많은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사드 체계는 한반도, 한국의 방어 체계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다 여러 경로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드 체계는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되지도 않았고요. 아직도 완결된 연구 체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연구 배치를 아직 결정하고 있지 못한 체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용 그런 바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결코 성주를 넘어서 한반도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상 북핵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장사정포 등을 대응할 수 있는 군사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더 확장한다든가 다른 형태로 가져가든가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무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사드가 발사됐다는 순간에 이 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사드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48발이라고 하는데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 개전이 되게 되면 48발만 쏘겠습니까? 장사정포가 수천 문에다가 미사일이 수천 발이 있는데 한꺼번에 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국지적인 긴장만 계속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 전략적으로 이 성주에 있는 만약에 배치된다면 이곳에 있는 미사일 전진기지를 타격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포화가 중국과 러시아 이런 부분의 포화가 성주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과정에 이런 위험성만 불러오는 사드 체계는 결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고 군사 미사일을 막 배치하면서 신문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위를 하고 있죠. 이렇듯 미중 군사 균형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절박한 저쪽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나 외교부나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도 안일하기 짝이 없어요. 맞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있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외교적인 숨통을 터주고 이 국방부나 이 정책 당사자들을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국민의 평안과 안녕을 행복을 지키라고 뽑아놨는데 이토록 아니라고 있어요. 대안을 내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일깨워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방부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군사적 배치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이 성산포대 한 번도 안 와보고 결정했다는 거 이미 다 실토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예요. NSC라는 곳에서 이미 결정되어가지고 그냥 승인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외교부 장관도 쇼핑하러 갔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엉터리 결정이 졸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산포대를 와보고 나서 자기들도 기가 막혔겠죠.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곳인가 하는 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딴 곳에 하면 어떻겠냐, 받아주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런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영곡산에 간들, 까치산에 간들, 성산포대에 가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름에 에어컨 쓸 일이 많지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더워도 참아야 하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누진제 선을 넘어가면은 요금이 11.7배나 뛰는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루 6시간 에어컨을 돌리면 월 18만 원의 전기료를 내야 하는데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들에게 누진제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찜통 더위에 고생하던 시민들, 드디어 집단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제가 주장하는 논리가 만약에 그릇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근거가 없다거나 법률의 적용이 잘못됐다거나 그렇다면은 제 주장을 기각, 그러니까 꺾는 것은 사실은 쉽거든요. 한전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만 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발간된 자료만을 가지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인데 다만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을 제 생각에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저하고 계신 것이죠. 워낙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요 체계가 바뀌게 돼. 완전 바뀌는 거군요. 왜냐면 지금 모르죠, 그 체계를. 체계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용, 흔히 주택용인데 이제 가정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고 일반용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상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무실 같은 데 쓰는 전기. 그다음에 산업용이라서 공장에서 쓰는 거 있고 농업용 있고 대충 뭐 이래요. 그런데 가정용 빼고 나머지는 그냥 누진제가 없어. 많이 써도 똑같이 내 쓴 만큼 내. 근데 가정용만 6단계가 있는데 최고 많이 쓰면 최저 단계보다 한 12배 내죠. 그 배율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걸 다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길어요. 네, 짧게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양을 2배 쓰면은 요금이 2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뭐 제곱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곱까지는 아닙니다만 수십 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배로. 단계는 6단계로 지금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100kW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100에서 200까지 각 100단위 되어 있고 500kW 이상만 되면 최고율입니다. 자, 그런데 100kW라는 것은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사실인데 밥솥, 냉장고, 세탁기만 틀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100kW 이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계신데 파악을 해보면 1인 경제활동 가구. 집에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라는 것이요. 왜 사용하나요? 저희는 생활과 생존하려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에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소득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주택용 전기 누진제가 도입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요 억제를 위해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국민한테 이익이 있다. 어떤 이익이 있느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좀 합리적인 얘기 같은데? 아니죠. 아니, 사용하고 싶은데 요금을 징벌적으로 사용을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요금이 팍팍 뛰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사용하지 않는 이익이 있지 않느냐. 저희는 억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사용하지 않는 이익이 있다고 세뇌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캠페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것이고 옳지 않은 얘기도요.
수십 년 들으면 그러려니 한다니까요. 그 외국엔 누진제가 없대. 에이 설마 없겠어. 이러다 보면 또 찾다 보면 하나씩 또 나온다니까. 그럼 내 입장 난처해. 그럴 것 같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전의 주택용 누진제와 같은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미국에 있다고 하던데. 예, 혹시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계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이 누진제 요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들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회사가 전기 판매를 독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보통 복수의 이제 사업자들이 전기를 판매를 하고 있죠. 자주 듣는 얘기가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 주에만 해도 수십 개의 회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전이 드는 예가 미국 뉴저지에 있는 어느 전기 판매 회사가 누진제 요금 규정이 있다. 자 나오잖아. 예, 나오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누진제 규정이 정당하다고 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것이면 같은 성질을 지녀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달라요. 자, 그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누진제는요. 600kW가 넘어야 혹은 1000kW가 넘어야 누진제가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저희는 100kW만 넘어도 누진제 적용이 되고 500kW 넘으면은 최고위라고 했죠. 무조건 최고위야. 근데 600. 거기는 600 혹은 1000kW입니다. 최소한 집에서 용광로를 돌려야지만 쓸 수 있을 정도의. 자, 그다음에 아까 누진 배율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누진 배율은 한전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11.7배예요. 근데 미국 그 회사 이름은 듀크 파워라는 회사인데 거기는 600, 1000을 넘어도 1.1배에 불과하다. 1.1배요? 그것도 오직 여름에만. 여름에만 그것도? 그럼 그 의미가 없네. 10만 원 나올 게 11만 원 나오는 거야. 그 얘기는 굳이 길게 할 필요도 없었네요.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지역 학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낙동강 5개 지점의 수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농도가 합천 창녕보, 창녕 하만보 지점 같은 경우 3등급, 달성보는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합천 창녕보는 4등급, 창녕 하만보와 달성보는 5등급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낙동강물, 웬만큼 더러워도 쓸만한 농업용수만도 못한 수질이란 것입니다. 지금처럼 더 덥고 더 물이 적어진 상태에서는 수질이 좋아졌겠습니까? 더 나빠졌겠지요. 죽은 강을 살리자는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기는커녕 완전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과 교수는 해체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1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현상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게 맞나요? 네, 4대강 사업 전에는 낙동강에 녹조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정체된 구간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한 점이지만은 지금은 지도를 그냥 하천에 따라가도 전부 다 녹조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녹조가 옛날에도 있었다 말은 맞는데 그것은 아주 국부적으로 녹조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보와 보 사이가 아예 그냥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그러니까 녹조 발생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럼 4대강 사업은 실패로 보십니까? 당연히 실패한 사업이었죠.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2번 발표했거든요. 그 결과에 따르면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2013년이죠. 대통령께서 취임한 그 해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정현 수석께서는 그렇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인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직접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또 현실적으로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책이 문제일 텐데요. 환경부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학우원 수문을 개방하라 이런 요구의 목소리가 큰데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 정부가 하고 있는 방안이 펄스 방류입니다. 여기서 뭔가 수문을 달았다가 좀 열었다가 그리고 또 닫았다가 열었다가 우리가 맥박 뛰듯이 그런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해서 보호의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흐르게 하게 되면은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문을 한꺼번에 다 열고 상시 수문을 개방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왠가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호를 설치한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이 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 수문을 활짝 열지도 못하고 펄스 방면이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 다시 해서 국토부나 환경부는 보호의 수문을 열면은 직권의 녹조라든지 또는 수질 악화를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문을 개방해서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보호의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보호뿐만 아니라 지금 유지 관리비용이 한 6천억 정도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보호 철거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학적 측면, 환경적 측면, 그리고 철거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우리 사회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나기 위한 어떤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다르고 우 다르지 않습니다. 즉 종박하고 우 즉 종북하고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다르고 우 다르지 않은 새누리당. 이제 오늘 드디어 종박시대를 끝내고 종북시대를 여는 건가? 그렇지, 종북시대. 이 새끼가 어디서 설레발이야, 이 새끼야. 허나 정신 차려라. 오늘로 너희는 끝났다. 뭐 닥치라고. 아직도 총선 이전에 새누리당으로 아는 모양인데
당신이 총선을 망친 이후 이 당은 친박당이 됐어. 당장 오늘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친박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친박연대로 이참에 이름 바꿀까요? 당 이름을요. 이러면 아마 가결될걸. 집권의 귀신인 새누리당 당원들이 과연 마약을 빨지 않는 이상 그런 결정을 하겠니? 마약 이야기를 무가 하는구만. 뭐 뽕이 오래가는 모양이야. 또 어제는 비박 후보로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설레발을 떨더군. 그러다가 비박이 안 되면 무도 은퇴해야 하지 않겠어? 말이 씨알도 안 맥히는데. 지금이 대마상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닥쳐 이 새끼야. 대마초 얘기를 여기서 왜 해? 무식한 인간아. 대마상전이 무슨 뜻인지 몰라? 필로폰에 비하면 대마초가 상전이다 그런 뜻 아니야? 에이그 바둑에서 대마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용호상박 이런 뜻하고 같은 것이고.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어디 대마끼리 맞붙어 싸우는 거야? 이정현이하고 주호영이하고 체급이 같아. 많이 봐줘서 프로야구 1군팀이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2군팀과 맞붙는 거라고나 할 수 있겠지. 그래 봤자 1군 대 2군인데 되겠어? 허나 길고 짧은 건 대보자. 그렇게 속단하지 마라. 속단하는 거는 지난번 180석 먹을 거라고 확신했던 총선 때로 족하다고. 나는 오늘 친박들의 제삿날이라고 본다. 오늘을 기점으로 어수선한 당은 정리되고 이제 하나의 리더십으로 뭉쳐야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절단해야만 인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배를 절단해? 이거 절단해야지. 인양이 안 될 때는 절단해야지. 야야야, 이게 맞아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공이 많은데 왜 배가 아파? 당신 더위 먹었어? 이거 내가 또 실수했네.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이거지? 당연하지. 거기가 어디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중국으로 간다. 닥치라고. 당신도 더민주 의원들 중국 방문을 지지하는 거야? 야 화나 적당히 해라. 그렇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단체로 야당 의원들 맥노로 말아버리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신뢰를 얻을 때나 먹히는 마타도지. 대통령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알바 써서 시위하고 여론조작하고. 이제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닥치라고. 야당 의원들 중국 방문에 대해서 야당 소속이지만 매국노의 몹쓸 짓이라고 여기는 현자가 여기 오셨어. 아니 어떤 덜 떨어진 또라이가 청와대 누나의 미친 푸닥거리에 동조하니? 야 이 새끼야, 나야 나. 그 더불어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준 희대의 승부사 나이인이라고. 아니 영감님이잖아. 영감님 휴가 가셔서 이상해지셨어요? 이상해지긴 새끼야. 내가 치과 치료도 받았는데 이상한 거 없어. 이 멀쩡해. 이상해지셨네. 아무도 웃지 않는 아재 개그나 하시고 아재 개그 그만하시고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를 줘야 쓸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가만히 줘 가만히. 이거 정말 미치겠네. 새끼야 그 미만 치지 말고 솔도 치고 파도 치고 레도 치고 그러라고 이 새끼야. 영감님 좀 닥치세요. 야 동물을 보호해야지 이 새끼야. 닭을 외쳐. 자 이님, 자기 당 국회 의원들을 매국노로 모는데 설령 그 의원들이 밉더라도 당대표라면 전략적으로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그 미궁 장사랑을 먹었나? 똥은 걔네들이 싸질러 놓고 수습은 나보고 하라고? 야 그 내가 만약에 수습했을 적에는 그 조선일보가 날 비판할 수가 있다고 봐요. 욕먹지 않는 당, 이 당을 만드는 것이 내 정치 철학인데 그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니 이 새끼야. 이렇게 외교를 엉망진창으로 할 때는 누가 뭐라 하건 간에 야당 대표가 나서서 잘못하는 거라고 큰 소리치고 외교는 이래야 한다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수구기득권 세력들 푸닥거리를 보고만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곧 짐 싸는 대표라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태업하셔도 됩니까? 아이 씨발 새끼, 이 똥보 새끼, 어디서 너 따위가 날 가르쳐? 그 이 똥보 새끼, 그 집에 그 벽걸이 에어컨 샀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벽걸이 에어컨이 없어. 왜 없는지 알아요? 너무 더우니까 벽걸이를 떼서 에어컨을 끌어안고 자거든. 이 똥보 새끼가. 아이 새끼, 야, 에어컨이 죽부인이냐 이 새끼야? 아니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동 매니아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더운 날 되니까 에스키모 야동 검색하고 다니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추운 나라에서 그 눈밭에서 배우들이 얼어 죽을 일이냐 이 새끼야? 에스키모 야동이 어딨어? 그만하세요. 누가 야동을 봤다고? 국정원은 다 알아 이 새끼야. 네가 뭘 검색하고 뭘 다운받았는지. 이 새끼 어제 또 500포인트 썼잖아 이 새끼야. 자, 오늘 그 퀴즈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금도 올림픽이 한창인데 1936년 오늘 그 베를린 남자 마라톤에서 그 손기정 선생이 금메달을 땄다고 봐요. 그 손기정 선생은 특히 그 이 고등학교를 나왔지. 이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김교신 선생이라고 있었다고. 김교신 선생이 그 학생 손기정에게 민족혼을 일깨워줬고, 그 손기정 선생은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스승의 눈물만 보고 뛰었을 적에 우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학교 김교신 선생을 추억했다고 봐요. 자, 그 손기정이 나온 고등학교는 어디일까? 가수 홍수철, 수영선수 조련,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낸 이완구. 진중권도 이 학교 나왔네. 자, 이 학교는 어느 학교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판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인재와 민족혼의 산시라면 바로 이 학교지. 응? 정답은 대구고등학교. 아니었습니다. 대구고등학교는 환의 모교 아닙니까? 허나 물론 민족혼을 가진 동문도 있겠지만 친박 정권 수혜자들이 잔뜩 몰려있는 학교로 알려진 그 학교에서 민족혼이라니. 야, 너 혼 좀 날래? 닥치라고! 정답하러 가자. 그 어려운 시기에 연약한 인간이 민족혼을 품기란 어려운 일이었겠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가지기 힘든 민족혼이기 때문에 정답은 알파고. 네,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정답 맞히시는 분께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김글리 씨가 쓰고 메디치가 낸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글리 씨의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국경을 넘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국경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선을 넘는 순간이 많지 않은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알고 보면 다 인생의 선을 넘고 있는 순간이거든. 여기에서 저기로 폴짝 뛰어넘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국경 넘기처럼. 네. 연극 티켓도 드립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다시 제목 말씀드립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이런 제목의 연극입니다. 1927년 5월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비행기 조종사가 뉴욕과 파리 사이를 무착륙 비행 횡단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을 돕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이유에 관해 질문하는 연극입니다. 흥미진진하다고 정평이 난 이 연극, 네, 이번 주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까지,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낮 3시와 저녁 7시, 그리고 일요일과 광복절에는 낮 3시, 서울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네, 저도 관람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2분 골랐습니다.
나나나 예. 이런 필명을 쓰시는 분입니다. 첫 방송부터 한 회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 열혈 애청자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젊은 날에는 당연히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꿈꿨는데 지금 여기 무거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에 뉴스를 즐겁게 웃으며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김용민 브리핑. 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수유동에 사신다고 하는군요. 네. 이 수유동의 정기가 항상 이렇게 정의롭고 항상 이렇게 자기 성찰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워크백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기간을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가 약 3년 전에 패션 관련 업종으로 창업하게 된 청년 사업가입니다.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가 더 이상은 중간 파견업체의 월급에 적지 않은 부분을 떼어줘야 하는 것이 싫어 1년 반의 시간을 들여서 기술을 익힌 다음 창업하게 됐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정말 이런 바람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이미 거대 자본이 잠식한 패션업계 유통구조의 현실을 마주하니 저의 소박하게 생각했던 바람이 얼마나 헛되고 바보 같은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로 있을 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저의 일한 대가를 거대 자본에게 떼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해를 넘길수록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런 와중에 이완배 기자의 따스함과 날카로움을 넘나드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제가 바라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언젠가는 오리라 하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 응원합니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골닷컴.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네. 이제 이 수사처를 가능케 할 법안이 제출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했고요.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 대상으로 일단 삼았습니다. 그리고 법관, 검사 다 포함시켰고요. 그들의 배우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수사 대상 범죄를 보면 그 형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하고요.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 이 범죄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수사 착수 방법은 이제 인지 수사 가능하고요. 각 기관의 수사 의뢰 역시 가능하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10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을 때 또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예. 기소 권한을 부여해서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수처 논란, 이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쪽이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걸려 있죠.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제기된 의혹만 해도 공수처가 있었다면은 능히 수사 대상이 되고도 남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불편해할 게 당연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수처 법안이 사실 여줘야 되긴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통과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실상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뭐 검찰개혁 이슈를 좀 선점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여야 두 거대 야당이 이제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전 국민들이 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봐줄 수 없다 이런 국면에서 청와대가 이유도 맥락도 없이 반대만 한다면은 뭐 당연히 이 범죄 집단임을 자처하는 꼴 아니겠어요? 부담을 느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뭐 부담을 좀 느끼긴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부담을 안 느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6명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강한 톤으로 그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예. 멘트를 보면 지금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 핵포기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을 방문해서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 그 여당에서도 지금 지상욱 대변인이 어제 오전에 논평을 내서 뭐 지금 이 의원들의 방문에 대해서 아마추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하겠다는 선서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꼴이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지도 초선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도 아마추어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김영호 의원이 그 출국하기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국제정치대학교 교수들과 한중 외교의 변화에 따른 좌담회를 열기로 했고 또 판구연구소 학자들과도 비슷한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예. 그런 의견을 교환하기로 한 자리고 원래는 중국 매체들의 관심 대상도 아니었는데 예.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서 이 판을 키움으로써 오히려 더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지금 뭐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명감을 느끼게 됐고 가서 잘하고 오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일요일에 중국에다가 포문을 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포문을 연 것도 실은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6명의 중국 방문이 계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그 자신들의 어떤 지금 수세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 가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예. 불법도 아니고 예. 중국이 무슨 적성국가도 아니고요. 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예.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설령 정부 기조와 반대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이라고 권한과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리고 가서 지금 하겠다는 행동이 뭐 의견을 나누고 또 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장려해야 될 그런 활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일부 우려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 입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려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런 수준으로까지 맹비난하는 것은 조금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국회 입장에서 이렇게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이런 큰 외교적 사안이 터졌을 때는 뭐 여당 의원들도 중국에 가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의원 외교를 또 함으로써 대화 채널을 넓히고 이해 폭을 넓히고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민주국가에서의 어떤 이루어지는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것을 그 굉장히 정쟁의 중심으로 가지고 오고 굉장히 논란을 키우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예. 그 무리스러운 결국 그 배경에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간 국내 정치적으로 수틀린 박근혜 정부가 지금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판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예. 하여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외교도 안중에도 없는 이런 아마추어 정권. 예, 참 걱정입니다. 이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그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예. 굉장한 지금 혼자만의 소명의식, 역사의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예.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이 정도 각오라면 왜 야당 의원들을 불러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예.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거는 이런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참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지금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데 예. 뭘 알려줘야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력이 그 유신 정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멋대로 하는 거. 뭐 그 방식의 그 리더십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정확하게 제가 진단하는 걸 겁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당에서도 뭐 전부 다 결사 반대하는 그런 기조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꽤 정부를 이해해 보겠다는 기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을 불러서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점점 어떤 여론 지형에서 우위를 점해 나가고 그런 방식들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자기는 지금 이 길을 혼자 고독하게 걸어가고 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뭐 이런 요지의 얘기 그리고 이제 그냥 TK 여당 의원들 불러서 그냥 어떤 지역구 민원 듣는 식의 그런 퍼포먼스 그 정도만으로 이런 되게 중차대한 국가 안보적 혹은 경제적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걸려있는 사안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잘못 만났죠. 뭐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새누리당 당대표가 결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변이 나오면서 약간의 관심도가 올라갔는데 예. 새누리당 당대표 결정전에서도 이변이 나올지 한번 재미있게 지켜보면 좋겠는데요. 이변이라 하면은
주호영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해 놓고도 어느 쪽을 이변이라고 봐야 할지 그게 좀 애매한데 예. 지금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의 평가고요. 예. 친박에서는 이정현 의원 쪽으로 힘을 몰아주고 있다고 하죠. 몰아주고 있고 비박에서는 주호영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양쪽이 맞서고 있는데 어느 쪽이 되더라도 뭐 이변이라고 딱히 이름 붙이기는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예. 제가 얘기해놓고는. 예. 그렇다면 일단 향후 파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그것이 더 큰 그 파장과 또 파문을 낳을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을 이변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비박계 주호영 의원이 되면 어쨌든 좀 뭐라 그럴까요? 대선판에서의 경우의 수 그리고 어떤 변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동적으로 바뀌겠죠. 예. 반면에 이제 친박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올해 총선 전부터 얘기해왔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쪽에 힘이 좀 실리고 그쪽이 참여하는 어떤 대선판 이런 것들이 그 원래 친박계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정현 의원은 뭐 청와대와 거의 한 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반면에 그 비박계 주호영 의원이 당선되면 뭐 반기문 총장도 있지만 김무성 의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뭐 이런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런 여러 비박계 주자들에게 조금 더 공간이 열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어떤 대선 판도에서 조금 더 역동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정현 의원이 되면 아주 재밌겠어요. 볼만하겠죠. 예. 당대표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완전히 친박당이 되는 건데 이정현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비박들이 탈당해서 제3지대에서 새누리당의 대한보수정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정계 개편 그렇게 예측해 볼 만도 하지 않을까요? 뭐 오히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친박 쪽으로 힘이 더 쏠리면은 그 반발의 힘으로 조금 더 역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예. 뭐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되는 것이 새누리당이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정현 이겨라 이래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그렇지만 또 국가의 전망이 상당히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017년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존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김원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미묘한 시기에 미국이 네. 한국 강판에다가 반덤핑 관세 폭탄을 쏟아부었는데, 이 미국은 지금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물론 이제 대충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 조간 브리핑에서 이걸 자세히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용민 PD님께서. 예. 이걸 듣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협상을 했으면, 예. 미국은 우리에게 잘 보여야 될 때인 거죠. 그리고 예. 심지어 이 반덤핑 관세 폭탄 같은 건 말도 못 꺼내야 정상이었었던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의 기본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퍼다 주고 두들겨 맞고 중국에도 욕먹고 미국에는 퍼다 주고 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한국이 중국에 밑보이면서 미국에는 줘 터지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 우리나라가 국제 호구가 돼버린 지금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조한 브리핑에서 뭐 간략하게 팩트는 다 소개가 됐지만 일단 다시 한번 잠깐만 팩트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 강판에 최대 61%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걸린 기업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두 곳이에요. 근데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은 3.89%로 낮은데 상계 관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수출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수출 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막 지급을 해줘가지고 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을 때 요때 부과를 하는 게 상계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계 관세는 지금 한국 정부가 뭔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에 큰 혜택을 줘서 얘네 둘이 만들고 있는 열연 강판이 가격이 싸졌다. 이걸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계 관세율이 57.04%.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60.93%의 과세 폭탄을 맞은 겁니다. 현대제철은 반덤핑이 9.49%, 상계는 3.89%로 낮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포스코가 맞은 상계 관세율 57.04%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자 연합뉴스가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예. 이게 그럼 도대체 한국 정부가 포스코한테 뭘 그렇게 잘해줘서 열연 강판 가격을 낮추는데 한국 정부가 기여를 했느냐. 이게 연합뉴스 보도에는 전기요금 지원해 준 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워낙 낮게 책정이 돼 있고요. 반대로 일반 가정용 요금은 굉장히 누진제가 강하게 돼 있어서 일반 가정요금이 훨씬 더 비싼 지금 구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미국이 이걸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얽혀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론도 난리지 않습니까? 일반용 전기가 왜 산업용 전기보다 이렇게 비싸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도 이렇게 높은 판국이에요. 미국이 이걸 시비를 걸어버리니 우리 정부가 별다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국내 여론도 한국 정부 편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는 즉각 WTO에 제소를 하겠다. 어제 이렇게 밝혔던데요. 제가 통상법을 잘 몰라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미국이 시비 거는 내용이 맞습니다. 예. 한국은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산업용 전기가 일반 가정용에 비해서 싼 나라예요. 그러니까 WTO에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응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 제대로 물린 것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겁니다. 일단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미국이 왜 저 난리를 부리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철강이 공급 과잉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철강 산업이 있는데 미국 철강 업계의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곧 미국 대선이 오죠. 그러니까 선거철을 맞아서 미국 정부가 이제 클린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철강 산업과 철강 노동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지금 니네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를 줘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화할 텐데 예. 그렇게 해서 국내 노동자들에게 표를 얻으려 할 텐데 오바마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서 노동자들에게 우리도 보호무역 강화한다.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표를 클린턴에게 몰아주고 싶어한다. 뭐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대략 상식적으로 저도 동의가 되는 분석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미국한테 주워 터질 거면은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할 때 너무 협상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경제학에서는 협상의 스킬을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분석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협상 경제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협상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경제학에다가 심리학까지 더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재미있는 분야예요. 근데 이제 이 분야의 최대 전문가가 누구냐면 허브 코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지미 카터하고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정부의 대테러리스트 상대 협상 자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협상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요. 협상의 법칙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허브 코헨이라는 사람이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드는 게 3가지입니다. 하나가 시간, 2번째가 정보, 3번째가 힘.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그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협상을 할 때는 급한 쪽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급하지 않은 척을 해야 되고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야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예. 2번째 정보 요소는 뭐냐면 정보를 먼저 까서 많이 공개되는 쪽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뭘 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최소한 내 정보라도 숨겨야지 차선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게 코헨의 주장인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상대방 의중을 정확히 아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되면 내 전략이라도 숨겨라. 이게 이제 2번째 원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연봉 협상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은요. 저희 청취자분들 연봉 협상 같은 거 할 때, 제가 원하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다. 이러면 이걸 절대로 먼저 말하지 말라는 협상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회사에 가보면 회사에서 묻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회사에서 제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게 제일 적절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4천만 원을 원하는데 저는 4천만 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공개를 해버리면은요. 예. 저쪽에서 사실 원래는 한 5천만 원 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쪽에서는 땡큐 해버리고 1,000만 원 이득을 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보 측면에서는 협상을 할 때 절대로 먼저 내가 원하는 걸 먼저 공개하지 마라.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헨의 2번째 원칙인 정보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3번째 힘이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힘의 우월성을 가진 쪽이 협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저희 사드 협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드 이야기하기 전에 딴 얘기를 먼저 하나 하면은요. 제가 한국이 미국을 협상 상대국으로 했을 때 그리고 벌인 협상 중에서 제일 뻘짓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부시하고 했었던 소고기 협상입니다. 이게 MB가 당선인 시절부터 부시한테 전화를 해서요. 골프 한번 같이 치고 싶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결국은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에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골프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MB가 거기 가서 부시랑 골프 한번 치고 싶다고 이제 먼저 의중을 말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시가 불러줍니다. 불러줘서 결국은 그해 5월인가 이 캠프 데이비드 골프장에서 MB하고 부시하고 같이 골프를 치죠. 그리고 이제 같이 막 카트 타고 다니는 사진도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국하고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소고기 수입 협상을 하는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30개월 원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개월이 넘어간 미국 수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굉장히 많이 노출된다는 게 세계적인 우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개월 넘는 소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MB가 그날 부시랑 골프를 한번 딱 치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자고 하니까 뭐 먹으시겠습니까? 했더니 MB가 스테이크 먹읍시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씩 눈치를 보더니 그러면 스테이크는 27개월짜리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의를 차려준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스테이크를 내놓으면 불편해할까봐
27개월짜리로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MB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러세요. 그냥 32개월짜리로 먹읍시다. 이래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소한 대화인데 그게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한국 대통령이 소고기 협상 국면에 가서 캠프 데이비드 그 캠프에서 32개월짜리 소고기를 자발적으로 먹었다. 이게 온 세계에 타전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니 소고기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되게 한심한 거죠. 이게 지금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허브 코엔의 협상의 3요소를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2008년도 5월 달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부시가 임기 마지막 해였어요. 그리고 12월이면 임기가 끝이 납니다. 당시 부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면 한미 FTA를 통과시키고 싶었었는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의회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임기 몇 개월을 앞두고 얼마나 곤란했었겠습니까? 자기 지적을 몇 개월 안에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하면 똥줄이 타던 데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편이었었던 겁니다. 정보면에서 봐도요. 한국은 미국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패가 아직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반면 미국은 쇠고기를 원령 제한 없이 수출하고 싶어 했다. 이 정보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뭘 원하는지 아직 공개를 안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우리가 수입을 하더라도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수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걸 숨기고 협상에 임했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 이걸 받더라도요. 다른 협상에서 얻을 게 훨씬 많았던 겁니다. FTA에서요. 그런데 MB는 가서 시간도 우리 편이었는데 정보도 우리 편이었는데 그걸 그냥 다 엎어버린 겁니다. 불과 퇴임을 8개월 앞둔 부시가 훨씬 더 시간적으로 정보적으로 부족했었던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MB가 가서 그냥 다 까버린 거죠. 32개월짜리 소고기 먹자 하고 우리 정보도 시간의 우월성도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나가서 협상 테이블에서 이런 짓을 하니까요. 이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협상의 기본 ABC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사드 배치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정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누구 편입니까? 지금 오바마 정부한테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MB가 캠프 데이비드에 갔을 때는 2008년 5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드 배치 결정은 7월이었죠. 당시의 부시보다도 지금 오바마가 더 다급한 겁니다.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요. 이건 또 속된 표현으로 오바마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똥줄이 타겠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미국인 거예요. 그리고 정보면에서 봐도 미국이 원하는 건 뻔한 거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거입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 쪽이 원하는 게 뭐다라는 걸 공개를 안 했다면 미국은 우리 의중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한 달만 딱 더 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전혀 공개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저 철강 반덤핑 관세 팔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5개월만 더 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선 국면까지요. 이 덤핑은 최소한 우리가 정보를 감추고 버텼으면 어차피 얘들도 대선 국면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대선만 넘겼으면 영원히 안 나올 수 있는 문제였었다는 겁니다. 협상의 기본 중에 기본은 시간과 정보의 우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포기를 해버리고 대선 6개월을 앞둔 마지막 정부 임기 말에 오바마 정부한테 그냥 다 항복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사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가치평가를 다 빼고 나서더라도요. 설마 사드가 우리나라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요. 협상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그걸 미국이 더 원하는 한 우리는 이렇게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상력으로 어떻게 외교관계를 유지하고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의 협상력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본에 갔다 오셨을 때 그걸 등신 외교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요. 낱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건요. 등신 외교가 아니고 퍼주고 욕먹는 붕딱 외교인 거죠. 아주 진짜 세계적으로 붕딱짓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 관세 폭탄 소식에 너무 화가 나서 예. 허브코엔의 협상 원칙을 소개해드리면서 예. 이 정부의 한심한 외교 능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네. 미국을 협상 상대라고 생각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협상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예. 무조건 복종해야 될 상대라고 생각을 하니 협상의 기본 원칙 같은 거 살펴볼 엄두도 못 냈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네. 알아서 충성하는 거니까. 예. 네. 그런 자들이 사대주의 운운하니까 더 웃긴 거죠. 자주 국방 차원에서 사드 도입을 결정했다. 아니, 주한미군이 들인다면서요? 무슨 자주 국방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기권하다시피 한 이기권 장관. 예. 청년에게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이른바 과도한 복지가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목한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월 3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아, 참, 이 양반들.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기권 장관이 지금 하신 그 발언을 지난주 금요일에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 봤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한심해서, 그냥 이 발언을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한심한 발언이어서요. 그런데 주말 내내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뒷골이 당기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복지 프레임이라는 것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이 과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과한 우려이기를 바라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게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다. 이게 이제 이기권 장관 발언의 요지였고요. 예.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과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울시처럼 청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장기 실업자 실업부조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것까지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토론을 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었던 게요.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 월 30만 원씩 고작 3,000명한테 6개월 동안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장관 눈에는 물고기를 주는 걸로 보이시느냐. 이게 왜 물고기냐. 실제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취지도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예.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법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에도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도 있어야 되고 낚싯대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예 그물도 없고 낚싯대도 없는 상태이니까 최소한 낚싯대를 쥐어주지는 못해도 대나무하고 실 정도는 줘야 뭔가 물고기를 잡을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최소한의 차원에서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기권 장관의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맨손으로 잡으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기권 장관은 뭐 수영해서 잡으라는 거의 그런 발언인 건데요. 예. 그런데 뒤에 덧붙인 말이 되게 제가 뒷골이 좀 당겼습니다. 이기권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과거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로 근로 의욕이 저하돼 청년 부조 정책이 다 실패했다. 이 대목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에 청년수당 소개해드리면서요. 정부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굉장히 엄격한 선별복지이고 이게 저는 박원순 시장한테 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고작 3,000명한테 준다면요. 왜 저렇게 계거품을 물고 있지 하고 주말 내내 고민을 해보다가 이게 어쩌면 쟤네들이 저렇게 계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는 것이 다음 대선 때 일종의 마련을 해야 하는 하나의 프레임일 수도 있겠구나. 과도한 복지에 패해 이 프레임을 확장시키고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저는 좀 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항상 이렇게 프레임으로 붙으면 너무나 덩치 큰 프레임끼리 붙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은 복지는 무조건적으로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보수 쪽에는 과도한 복지는 악이라고 주장을 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붙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중산층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과도한 복지를 내가 지지를 해줘야 돼?
이런 생각에 표가 엇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후보 시절에요. 이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에 지들이 먼저 들어오고요. 또 노인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을 내세우고요. 그러니까 보통 야당이 내세웠던 그 어젠다를 지들이 먼저 선점을 해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왔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다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또 그런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것에 경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째 속아봤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김무성 의원이라고들 하던데요. 예. 제가 김무성 의원 과거 발언을 찾아보니까 2014년 10월 3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 대표 연설을 우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 공약 파기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을 때였거든요. 예.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태세를 전환합니다. 유럽 각국은 1960년대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시절 유러피언 드림으로 불리는 복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복지병을 유발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렸고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 나태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저성장, 고실업, 사회 갈등과 분열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북서유럽과 달리 남유럽은 위기가 왔을 때도 태평세월이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높은 연금 실업수당, 무상의료와 대학원까지의 무상교육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과잉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부패지수를 높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이게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정면 돌파를 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허구 논쟁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도한 복지는 복지병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복지병 논쟁이라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김무성 후보가 혹은 뭐 다른 여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뒤에 여당과 야당이 복지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과도한 복지의 폐해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을 때, 이런 정면 돌파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예. 진보 진영의 준비가 과연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이기관 장관이 저런 시동을 거는 것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미 지금부터 과도한 복지가 근로 의욕을 감소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이 프레임이 한국 사회에서는 먹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요. 1970년대, 1980년대 강도 높은 노동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왜 공짜로 벌려고 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프레임으로 시작이 되면 의외로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말의 허구성을 우리끼리 해부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복지가 노동 의욕을 감소하느냐, 사실은 이 말의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예. 과도한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과도한 복지라는 게 뭔지 정확히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수 쪽에서 인용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전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을 물을 때 어떻게 묻냐면 응답자님, 과도한 복지가 근로 의욕을 저하한다고 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는 응답률이 40몇 %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내세웁니다. 예. 그런데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과도한 복지라고 전제를 하면 과도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네. 응답자가 당연히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객관적이지가 않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번 청년 수당을 가지고요.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 6개월 수당을 주는 것이 당신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킵니까?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다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월 50만 원이 과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과도한 복지가 노동 위협을 단축시킨다. 이 프레임에 갇혀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주장을 할 일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요. 예.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복지는 과도한 게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한 복지다. 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실증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중산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런 논거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앞으로 그 복지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면 저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할 거라는 불길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더더욱 과도한 복지라는 말에서 과도한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의 복지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적정한 것이고 또 그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잘 진보 진영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프레임에 갇혀서 5대5의 대립 구도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요. 저희가 준비를 미리부터 좀 잘 해서 적정한 복지국가라는 프레임으로 다음 대선에 준비를 한다면 저 프레임에 벗어나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기원 장관의 저 프레임에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뉴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사실 그런 논거가 마련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논거가 공정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지가 되고 인식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언론 지형이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진 이런 상태에서는 묻힐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의 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당선증을 슈킹하는 데 성공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당선증의 원래 주인인 문재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한 박근혜 동지에 대해 한심하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온 국민은 박동지의 뜻에 맞춰 중국을 상대로 한 결사항전에 동참해야 하는데,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사격훈련을 하던 문재인이 이번엔 패북지기나 하고 자빠졌으니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제 더 이상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헛소리 그만하고 명나라 청나라에 충성한 명청사대주의, 멍청사대주의 세력임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권하면 남한산성으로 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전도에다가 OTL 국립공원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서서히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려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겐 문재인을 제압할 카드가 많다. 막판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컷오프를 통과한 괴력을 지닌 거물 정치인 이종걸이 있고, 더 설명할 것도 없는 문재인 킬러로서 1등 신문 조선일보의 찬사를 받고 있는 김종인이 있으며, 정체성 자체가 반문재인인 국민의당까지 있다. 이들은 문재인이 잘 나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이 설령 그들을 뚫고 나온다 한들 만신창이가 된 문재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구 언론, 국정원, 지역주의, 금권선거, 색깔론, 개표 부정까지. 문재인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낸다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되고 대통령 선거날이 제삿날이 될 것임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는 박동지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 따라가 그 6명을 입닥치게 하고는 얘네들이 어려서 뭘 잘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라며 설레발을 떨면서 박동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 내륙 대부분 지방에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은 더위 기세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강릉과 포항은 29도로 기온이
30도 아래로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대전, 광주 등 내륙 대부분 지방은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폭염과 열대야가 광복절인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광복절 지나야 폭염에서 해방되겠군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소설가 서혜성 씨의 페이스북 글로 마무리합니다. 아키히토 일본 왕이 퇴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흔히 말하는 일신상의 이유가 전부인 양 말했다. 이럴 때 일신상의 이유는 동아시아적 언어 관행으로는 숨은 뜻을 다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의도인 경우가 많다. 또는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알만하지 않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이다. 앞뒤 맥락을 뜯어보면 일본 자민당 내각이 집요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개헌안이 아키히토 왕의 죽은 뒤 퇴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그의 선택은 매우 상징적이다. 만약 생전 퇴임을 계기로 개헌 의도가 무력화 내지는 약화된다면 그는 19세기에서 20세기를 통치해온 일본 왕들과는 다른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될 수 있다. 그는 전쟁을 치르지 않은 근대 이후 첫 번째 왕이 되는 셈이다. 권력이 떠난 자리에는 풀도 돋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풀이란 인간미나 휴머니티를 뜻하는 것일 것이다. 패전 이후 자민당 세력은 어떤가? 떠난 적이 없으니 풀이 돋는지조차 확인해 볼 길이 없다. 또 한국의 수구 세력은 어떤가? 이들이 단 하루라도 온전히 참된 평화에 헌신한 적이 있었던가? 이 세력들이 말하는 평화란 폭력에 기댄 평화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부른다. 언젠가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무슨 풀이 돋을까? 아키히토의 메시지가 사뭇 비장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